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 같은 약간 비장감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역사는 감정은 빼야 돼요. 그리고 맞지도 않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외침이 그렇게 많았던 나라는 아니에요. 물론 굳이 따지면 전 세계 지금 나라가 200개가 넘는데 걔들을 우리가 통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걸 무슨 왜구가 어선토로강까지 다 쳐서 침략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러시아가 국경이 지금 내가 5,000km로 알고 있고 옛날 러시아 제국일 때 중국도 3,000, 5,000 되는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요.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 옆에 다 말 타고 다니는 유목인종이잖아요. 한 명이 들어와서 집 털어간까지 침략이라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누가 많겠어. 상식적으로도 이건 너무 구조가 안 맞고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인접국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국경이 작다고 그래도 뭐 태국이나 뭐 저기 말레이시아 타닥타닥 붙어있는 나라들은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겠냐고. 그래서 뭐 굳이 그런 걸 전 할 필요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침략을 많이 맞은 나라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조선시대 또 무관차별하는 건 내가 정말 봐도 화날 정도인데 그리고 괜히 쿠데타나 무서우니까 무관들을 차별했다는 건 차라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실권을 안 주고 상비군도 없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기 맨날 쳐들어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침략을 받아요. 근데 무관을 차별하고 재량권도 안 주고 상비군도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거는 나라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제가 범죄 수사물 같은 거 좋아하는데 가끔 그런 거 있더라고. 그 왜 범죄 없는 마을에서 뭐 문도 안 잠그고 살고 그런데 이제 가끔 이상한 애들 나타나서 강도하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 그런 거 보면 안 됐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보고 바보다 이렇게 말을 기는 좀 미안하잖아요. 근데 뭐 정말 그 미국의 어느 도시 같이 매일 총성 울리는 데야. 거기다가 문도 안 잠그고 경보장치도 안에다가 뭐 도둑이나 강도를 당했다 그러면 안 됐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쟤 바보 아니냐. 정말 죽을 짓을 했다. 그러지 않겠냐고. 그럼 이게 우리를 자랑이냐고. 그게. 세계에서 그렇게 한많은 민족인데 우리나라의 특징이 무장도 무장이지만 상비군을 안 둬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동원체제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 도에 있는 사단 사령부가 병영인데 병영에 있는 병사가 100명, 200명도 안 돼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딨어. 그럼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돼. 평화로워서 그랬거나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침을 받는데도 그랬거나. 그 한국전쟁 초반기에 뭐 솔직히 말씀 패한 건 맞죠. 서울은 어쨌든 3일 만에 점령당한 것도 맞고 미군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부산까지 8월 15일 전에 충분히 함락됐겠죠. 8월 15일까지도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패했고 북한군을 단독으로 막을 능력이 없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그런 부족함이 일어났느냐. 그 다음에 그런 이제 패배를 변명하려다 보니까 항상 그래. 우리가 뭐 싸워서 누구한테 맞았어. 그러면 내가 전력을 다해 싸웠는데 맞았다. 이건 창피한 거죠. 그날 내가 배가 아팠다. 엄마가 불렀다. 엄마가 싸우지 말라 그랬다. 뭔가 이 핑계를 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운이 제대로 교육이 안 되고 병사들이 애꿎은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장군들이 잘못하다 보니까 병사들이 그냥 무너졌다.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은 열심히 싸우려고 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당시 기자들이나 또는 외국 연구가들도 하는데 이 정도 열세 전력에서 선제 공격도 당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이제 전술적으로 초반에 많이 당한 상황에서 30% 정도의 병사가 전사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군대는 없다. 이건 정말 엄청난 국가관과 군인으로서 사명감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동안 이걸 자꾸 변명을 하려니까 훈련이 안 됐다, 뭐 군기도 엉망이었다, 장교들은 애들 두드려 패기만 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병사들이 무너져서 막 도망갔는데 그래, 그건 너희들 탓이 아니야. 근데 내가 현장에 있었던 병사였다면 젊은 청춘을 군인 정신을 가지고 적군을 단 5분, 10분을 저지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는데 괜찮아. 너 그냥 도망친 거 이해할게. 너 총도 못 쏘고 죽었지 이해할게. 이건 그분들한테 얼마나 억울한 얘기예요. 그래서 당시 우리 군의 전력이라든가 한국전쟁 초창기에 여러 가지 잘못된 준비로 인해서 패전한 건 맞고 그 와중에도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았다. 많은 분들이 군인 정신과 사명감,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이 체제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싸웠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0분, 15분 저지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그리고 그 10분, 15분이 사실 우리나라를 구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초창기에 왜 그렇게 무너졌느냐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말 군인들이 무능하고 엉터리였던 건 아니에요. 지휘부도. 그러니까 탱크가 있는 것도 알고 대전차 무기가 필요한 것도 아는데, 일단 미국이 무상 원조가 있고 유상 판매가 있는데, 무상 원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5년밖에 안 됐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단 5년 동안에 냉전 체제가 됐잖아요. 러시아와 중국이 뭐 미국보다 세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전 세계 초강대국이 돼서 냉전 체제가 됐어요. 당시 중국군이 가지고 있던 무기 절반은 미제였을걸요. 근데 이제 소련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미국이 무기를 주다가 전투기 같은 거는 현물로도 줬고 탱크도 많이 줬는데 나중에는 이게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소련의 군수 산업을 일으켜준 거예요. 그래서 공장 지어주고 항구 지어주고 원자재 대주고 그래서 1943년에 소련군의 한 달 전차 T-34 생산 대수가 1000대예요. 독일이 100대도 안 됐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장을 짓게 해주고요. 대신에 군대라는 게 수많은 군수품을 생산하면 이걸 날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러시아 전선이 3,000km, 2,000km야. 그 항구, 원자재, 트럭, 도로 이런 간접을 미국이 다 내줬어요. 그러니까 소련은 트럭이나 이런 데 들어갈 거를 안 하고 전부 전차 생산 이런 데 집중을 했다고.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엄청난 생산력을 군수품 생산, 무기 생산 능력이 생긴 거지. 그걸 가지고 소련이 무장을 했어요. 그리고 5년 만에 세상은 지금 이렇게 중국, 소련, 미국이라는 세 거인을 놓고 봤을 때 둘은 미국 덕에 무장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당시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도 미국이 지원해준 돈은 다 뒷돈으로 이런 사태가 나중에도 생겼기 때문에 당시 미국은 야, 이제 정말 그들 기준으로 후진국엔 무기 주지 말자. 이게 팽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한국 정부를 당시에 못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한테 무기 줄 수 없다. 사는 건 괜찮다. 근데 당시 한국 1인당 GDP가 제가 알기로는 100불, 200불, 아마 200불도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 어떻게 사요? 북한군도 내내 했던 게 아니고요. 사실은 49년부터 갑자기 증강을 해요. 미리 증강을 하면 이제 미국이나 한국도 대비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소련하고 중국의 지원 없이는 남침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 승낙이 떨어져야 된다고. 왜? 그래야 무기를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승낙이 안 떨어지다가 거의 48년 지나서 49년쯤에 떨어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군대를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도 준비할 기간이 1년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뭐 탱크 온다 이렇게 되니까 대전차 방어선도 진지구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전차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달라요. 근데 그걸 하려면 요즘 말로 하면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GDP 100불짜리 나라가 무슨 토목공사를 해. 그러니까 국회에 보고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국회의원들도 무능했지만 유능했어도 돈이 있어야지 하지. 그리고 국회라는 건 그게 문제지. 자기 지역구에 쓸 돈을 돌려서 국방을 위해 쓰자는 국회의원은 전 세계에 없어요. 전쟁 나야 그게. 그건 진짜 민주주의의 약점인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푼도 안 오는 거죠. 뭐 그러니 뭐 무기를 살 수도 없고 심지어 진지구축할 수도 없고. 근데 또 이게 전화위복이라고 북한군이 그걸 알고 한국군의 방어진지나 무기가 너무 형편없으니까 이제 탱크를 밀면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작전 계획을 너무 무리하게 짰어요. 그런데 무너질 줄 알았던 국군이 그 부실한 무기와 부실한 진지를 목숨을 바꿔가면서 시간을 벌었던 거죠. 그 바람에 북한군의 전략이 이제 어긋나게 되고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이제 극적으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내고 전세가 역전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없는 돈, 그래서 없었던 무기, 없었던 국제 신뢰, 그거를 이제 병사들의 피로 바꿔서 나라를 지켜낸 겁니다. 북한군이 어떤 한국전쟁의 규모를 바꿀 정도의 몇 가지 중요한 실수를 계속 합니다. 뭐를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짚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북한군도 사실은 현대 군대를 만든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중국 출신들, 팔로군 출신들을 받아다가 거의 절반 내지는 한 40% 정도를 이제 그쪽으로 유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들은 중공군스럽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땅에서 하던 짓을 여기 와서 해.
그러니까 잘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현지에서 징집해서 만든 그건 소련 고문관들이 이제 소련식으로 또 훈련시켰는데 소련 전술이 또 한국에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이나 소련이나 이게 대평원, 세계에서 크기로 보면 둘째 가면 서러운 나라잖아요. 그리고 인구 밀도가 은근히 낮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전술을 받아서 우리 땅에서 소화해서 쓸 만큼 여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술적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한국군도 마찬가지죠. 미군 전술, 미군도 그랬고, 미군 전술을 받아서 한국에다 적용하려니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군 같은 경우 공세로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하는데, 대체로 보면 중국스럽게 하는 실수, 소련스럽게 하는 실수, 이런 것들이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전쟁에서 이제 한국처럼 중앙집권이 강한 나라는 위에서 간섭이 심해요.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소련 고문관들도 한국 지형을 잘 몰랐습니다. 애들이 38선을 못 내려가게 했어요. 근처에도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현지 지형을 안 보고 전술 교육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서 중요한 게 지휘관이 현장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독일군하고 싸우던 머릿속을 가지고 북한군을 훈련시켰던 것이 그런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것은 입장을 바꾸면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이 되는 얘기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좀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한국 전쟁을 계속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이제 그 세 명은 거의 무승부라고, 조조, 유비, 손고는 무승부다. 역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셋은 무승부다. 그 다음에 후손 때로는 이제 빼고요. 결국은 그건 같아요. 승자의 원리는 변화되는 시대에는 세상이 변화된 거를 알고 대처를 해야 돼요. 무기가 바뀌었는데, 총이 나왔는데 칼과 활로 싸우던 시대에 전법을 쓴다면 성공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의외로 누군가가 모델을 보여주기 전에는 그걸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시대 변화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변해요. 그러니까 32강에서 싸울 때와 16강에서 싸울 때와 4강에 싸울 때는 달라요. 그러니까 군대도 보면은 소대장으로는 유능한데 중대장이 되면 아주 무능한 사람, 중대장으로는 유능한데 대대장이 되면 무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데를 보면 그만큼 또 준비를 해야 돼요. 옛날에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뭐 boys be ambitious,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좋은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로치고 항상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야망에 맞는 행동을 해라. 야망을 이루고 싶으면은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중대장으로 있더라도 꿈이 사단장이라면 사단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과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그때부터 훈련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볼 생각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는 사람은 중대장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의외로 안 한다는 거죠. 삼국지의 마지막 영웅이 셋이 남았다는 건 뭐 5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중간에 5이었다가 뭐 둘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딱 봐도 왜 떨어질 사람은 무슨 저 월드컵 하듯이 똑똑 떨어져 나가서 셋이 남았잖아요. 삼국지도 보면. 결국 셋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군웅할거의 시절에 그 자리까지 갈 사람은 셋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마 모든 역사,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똑같은 교훈일 겁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여기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남의 채널에 가서는 재미난 얘기 많이 하면서 당신 채널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영환 TV도 많이 좀 방문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그래야 또 제가 밖에서 활동하기도 훨씬 편해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분들과 만나고 저도 바뀌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 임진왜란사를 발간을 했는데, 일단 이번 거는 해전편입니다. 그러니까 상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뭐가 된 게 아니고 하나가 완결편이에요. 해전편이고, 이 다음 거는 이제 한 권 내지 두 권이 될지 모르겠지만, 임진왜란 전사를 다루는 것인데, 여러분이 또 많이 좀 팔아주셔야 그 다음 책도 좀 잘 나올 수가 있으니까 많이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